네, 안녕하세요. 트럼프가 느닷없이 28개조 우크라이나에 엄청 불리한 그런 평화안을 제시하면서 우크라이나한테 미국 시간 다음 주 목요일, 아마 우리 시간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걸 받아라. 그런 일종의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좀 자다가 이렇게 뭐 봉변당한 느낌인데 오늘 여기 얽힌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한테 절대 불리한 그런 것들이에요. 시한은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한국 시간 금요일 29일까지로 보입니다. 불리한 독소 조항, 영토 포기, 우크라이나 병력수 제한, 나토 가입 없음. 그리고 우크라이나한테 유리한 조항은 뭐냐면 나토에 버금가는 안보 우산 제공. 이거는 이제 공수표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심각한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공수표가 될 수가 없죠. 예.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최후 통첩이라 그러면 이거 확정 버전을 최후 통첩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입으로 확정 버전이 아니래요. 지금 제네바에서 미국, 우크라 E3라 그러면 영국, 프랑스, 독일을 가리킵니다. 이 회의가 이제 시작됩니다. 트럼프 본인이 최종 버전 아니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최종 버전이 아닌데 최후 통첩이다. 본인 자신도,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자신도 이렇게 에드벌룬 성격이라는, 혹은 화두를 던진다는 성격이라는 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유럽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뭐 여러 가지 아직 미비하고 계속 얘기해야 되지만 이게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코멘트들을 이제 유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직접. 몇 초 안 됩니다. Is your final offer to Ukraine? No, not my plan. 예, 이게 파이널 오퍼냐? 그러니까 아니다. 아니 파이널 오퍼, 그러니까 최종 버전이 아닌데 어떻게 최후 통첩을 합니까? 좀 이상하죠? 예. 이게 아마 이제 크리미아 돈바스를 영구 할양한다. 또 최악의 경우엔 현재 점령지 전체를 할양한다. 이렇게 되면 영토의 20%입니다. 지금 현재 점령지를 보면 이 불그레한 게 다 현재 점령지죠. 그 중에 이제 빗금이 꺼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이제 루한스크의 일부, 도네츠크의 일부, 그리고 크리미아 전체가 빗금이 꺼져 있죠. 이게 이제 2022년 2월 이전, 그러니까 오바마 때 러시아가 집어먹은 거예요. 그때 오바마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었죠. 그리고 요번에 침공당했다가 우크라이나가 되찾은 데가 이 하늘색입니다.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게릴라 활동지가 이제 빗금 거진 데고요. 그러니까 메리토폴 같은 데는 게릴라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노란 동그라미들이 최근 주요 전투 지역들입니다. 이 돈바스 지역이라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루한스크와 도네츠크를 합친 거를 돈바스 지역이라 그러고요. 이 돈바스 전체를 넘긴다고 했을 때 지금 저기 그 돈바스의 북서쪽 모퉁이가 지금 우크라 영역이거든요. 저기가 산악 지역이어 갖고 뭐 산이라 그래 봐야 별거 없지만 그래도 거기가 이제 전략 요충지고 전체가 다 요새화돼 있어요, 이 지역들이. 근데 그거가 넘어가게 되면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또 거꾸로 이게 뭐 영토 할양, 이거는 가능한 얘기예요. 제일 좋기는 이제 한국식 장기 휴전 모델인데 그럼 뒷맛이 남죠. 근데 영토 할양으로 갔을 때 사실 돈바스와 크리미아는 그걸 영토로 유지할,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유지할 역량이 안 됩니다. 그 지역 자체가, 돈바스는, 그러니까 루한스크와 도네츠크는 저기는 러시아계 사람들이에요. 주민의 절대 다수가. 그리고 언어도 우크라이나어가 아니라 러시아어를 사용했고요. 크리미아는 뭐 제정 러시아 때부터 러시아가 이제 타타르인들을 쫓아내고 박해해서 쫓아내고 군사 요충지 및 휴양지로 집중 개발하던데요. 직접 관리를 했다고요. 저 우크라이나도 아니었었어요. 그러다가 1950년대에 후르츠초프가 무슨 마음인지, 야, 우리 멀리 떨어져 있고 우크라이나 옆에 붙어 있는데 크리미아를 우크라이나가 직접 관리해. 그래서 그때 우크라이나로 붙여졌죠. 1950년대에 후르츠초프가. 그게 언제냐면 우크라이나가 제정 러시아에 충성을 맹세한 그게 1653년, 1650 몇 년이에요, 그게. 그것에 300주년 되는 해에 벌어진 일입니다. 참고로 그 후르츠초프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 후르츠초프는
키이우에서 좀 더 올라간 그 접경 지역의 러시아 출신인데 자라기는 도네츠크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부인은 우크라이나 유대계 여성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어떤 감정적인 어떤 연대를 갖고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영토 활용이 안 되는 게 원래 맞아요. 왜 침공한 놈한테 영토를 준다? 말이 안 되죠. 근데 영토 활용이 안 되는 게 맞지만 또 거꾸로 돈바스와 크리미아를 우크라가 영토로서 관리할 역량이 있냐?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모순을 어디서 타협볼 거냐 그 문제는 있습니다. 이 두 지역에 관해서는.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뻘건 데 다 준다 영토로. 그러면 이제 그거는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과연 트럼프가 어디까지 이제 쇼를 부리면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이거를 두고 이제 평론가들도 굉장히 이상한 제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침공한 건 러시아인데 러시아 요구를 거의 다 수용했단 말이죠. 영토를 할양한다, 나토 가입 안 한다, 우크라이나 병력 수를 제한한다. 이게 러시아 핵심 요구 사항들이었었거든요. 그걸 다 들어준 셈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야 저렇게 맥없이 러시아 요구를 다 들어주냐? 왜 트럼프 좀 이상해졌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정말 트럼프가 뭐 개망신하고라도 빨리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빼기 원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이제 이해 당사자가 많잖아요. 미국, 유럽, 우크라이나, 러시아 네 개가 엮여 있고 러시아 배후엔 또 중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 메이저 이해 당사자만 해도 우크라이나 빼고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이 네 개가 이해 당사자예요. 깊게 엮여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해 당사자가 많은 데에서 일단 그냥 바보인 척하고 에드벌룬 띄워놓고 치고받으면서 그림 나와라 이거지. 이거 다 내가 독박 쓰고 책임지고 싶지 않다. 나는 아주 못난 척 할 테니까 잘난 사람들이 한번 더 좋은 그림 만들어 봐. 이런 전략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정말 이상한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를 제공할 수 있다. 러시아가 평화협정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토마호크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 에너지 수입국 중국이죠. 여기에 대해서 살벌한 2차 제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건 다 없어지고 갑자기 러시아의 이때까지의 요구 사항을 상당히 많이 반영한 그런 그거를 패를 턱 내놓으니까 이게 좀 깝깝한 상황이죠. 예. 여기서 잠시 세네탈출 재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네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푸틴은 덥석 반응을 했어요. 이거 뭐 우리랑 협의된 건 아니고 앞으로 많이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뭐 고려해 보겠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이에요. 푸틴의 반응은. 근데 사실 푸틴 입장은 망한 거예요. 푸틴 아마 정치적으로 굉장히 몰릴 겁니다. 얻은 게 없으니까 지난 이제 3년 몇 개월이야. 3년 9개월 동안 러시아를 박살낸 장본인이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미국은 지금 어느 경우든 이게 다시 말하자면 정말로 뭐 그냥 안면 몰수하고 우크라 거의 차서 버리듯 하고 그냥 발 빼는 그런 경우든 혹은 어차피 이해 당사자끼리 치고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미국은 낮은 패를 깔고 그 다음에 유럽과 우크라가 나서서 그 몸값을 올려라 뭐 이런 경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느 경우든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매듭을 짓고 중국과 서태평양에 초집중하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제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오늘 한국의 전략적 중심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지도를 뒤집은 주한미군 사령관, 한반도가 전략적 중심. 뭐 이 지도가 새로운 것처럼 막 그냥 KBS, SBS 떠드는데 실제로는 전혀 새롭지 않죠. 예, 카모메의 지도가 이게 최초였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본 게. 이 세례탈출 2900 사탄 무려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이 지도 카모메가 이러면서 중국이 정말로 먹고 싶은 거는 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왜 그러냐. 뭐 대만이랑은 여러 가지 물밑거래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거 잘못하게 되면 중국이랑 붙었을 때 이 미국, 일본, 대한민국 이렇게 힘을 굳혀가지고 중국이랑 한판 붙으면
대한민국에서는 중국으로 수입되는 에너지 수출입항 중에 그 직접적인 공격이 1000km 이내에서 직접적 공격이 그냥 가능한 게 예를 들면 샹하이 이북 닝보 같은데 영파죠 한자로 닝보 같은데 그 세계적인 항구죠. 샹하이랑 바로 붙어 있죠. 그런 데서부터 저 다이랭까지 거기가 중국 에너지 수입의 항구 10위권 안에 7개인가 8개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중국 해안 지역 작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중국해와 서해가 마비되고 그래서 이 한국이 중국의 그 숨통을 거머쥐고 있는 그 군사지리적 그 요충지 중에 요충지다라는 게 카몸의 그 유튜브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근데 이 지도를 너무 이쁘게 잘 그려서 제가 그때 인용을 했었죠. 이거는 결국 뭐냐면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겨냥하고 한국, 미국, 일본, 필리핀 그리고 대만. 대만은 뭐 자기 방어니까 그렇게 엮이는 그림. 제가 그런 그림이다라고 한 2년 전, 3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올려왔었죠. 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걸 하려면은 한국이 정치 혁신이 돼야죠. 지금 뭐 더불당 뭐 이재명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왜 중국 견제에 앞장섭니까?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개소리를 하죠. 왜냐하면 6.25를 보세요. 6.25가 김일성의 전쟁이었냐고. 스탈린과 모택동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사했다는 사람들 그런 말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6.25 직전에 김일성이가 스탈린을 찾아가서 도와주시면은 한반도 전체를 순식간에 적화할 수 있습니다라고 애걸복걸 간청을 해서 됐는데 그 주도자가 김일성이지 스탈린이란 말입니까? 스탈린이 무덤 속에서 웃습니다. 스탈린은요 똑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요 꼭 스탈린 같이 나쁜 사람이 아니더라도 훌륭한 지도자 혹은 영악한 지도자는 자기가 그러니까 제 부하나 제 거래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소리를 지 입에서 지 생각인 것처럼 말하게 하는 게 최고거든요. 스탈린은 그거에 도사예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원하는 것을 김일성이 마치 자기가 생각해낸 것처럼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서 주장한 거라고. 당연하죠. 아니 여기 저기 뭐야 북한 인민군의 중대 레벨까지 군사 고문관이 배치돼 있었고 6.25 시작하자마자 소련 공군이 그 중국의 그 단둥, 안양 이런데 그 비행장을 써가지고 소련 공군이 사실상 참전을 했는데 뭔 놈의 그게 김일성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1950년 11월 이후에 중공군이 참전을 해서 걔들이 300만 명이 파견됐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김일성의 전쟁이냐고. 참 되도 않는 그러니까 공산권 문서를 읽을 줄을 모르는 거지. 특히 스탈린 같은 사람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그 정신세계, 그 악마성에 바탕한 그 상대방을 주리를 틀든지 교활하게 쪼여가지고 상대방의 혓바닥에서 내가 원하는 이야기가 마치 자기 생각인 것처럼 상대방이 정신이 튜닝돼서 튀어나오게 만드는 그 고도의 인간 지배술.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는 거라고. 그런 사람들이 국사를 한다고 있고 역사를 한다 그러고 뭐 국사학계뿐만 아니에요. 나 그래서 그런 학자들 교수들 그런 말 하는 거 보면 나 웃어. 6.25가 김일성의 전쟁이라. 웃기는 소리에 6.25는 스탈린과 모택동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생긴 거고 그래서 한미동맹이 생긴 거예요. 북한이 무서워서 우남 이승만이 미국 뒷다리를 잡아서 여기에 주저앉힌 줄 아세요? 그럼 우남 이승만에 대한 모욕입니다. 한반도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영내에서 문제가 생기면 중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거고 그건 반드시 한반도로 비화된다. 라는 것이 애초에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전략적 유연성의 회복이죠. 전략적 유연성의 회복이죠. 그동안에 중국이랑 쎄쎄쎄쎄 하면서 마치 주한미군이 북한 전용인 것처럼 그렇게 됐었던 거지 30년 동안. 친중, 중국사랑 하이퍼 글로벌리즘의 시대에 착각이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럼 그게 회복이 되려면 결국 한국의 정치 혁신이 일어나야죠. 리짜이밍이나 더블당 같이 주한미군은 한반도 전형입니다. 북한 전형입니다. 왜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까? 왜 우리가 영내에서 벌어지는 일에 전쟁에 끌려 들어가야 됩니까? 평화가 좋습니다. 평화입니다. 뭐 이런 개소리 하는 자들을 쓸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꿇어앉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정치 혁신이죠. 정치 문화의 변화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 드는 어떤 화두가 있는 거지. 미국은 한국의 정치 혁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 거냐. 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거냐. 이게 제가 여러 번 이 그림 보여드렸죠. 몇 년 동안. 첫째, 제1도료는 북쪽에서 주춧돌을 두 개를 갖고 있다. 하나는 일본 열도고 하나는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의 군사지리적은 섬이다. 대륙이랑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반도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섬이에요. 원래 제1도료는 일본을 관통하는 건데 한국이 힘이 좋아지고 버젓한 나라가 되고 나니까 여기가 무게중심이 생겨가지고 여기가 제1도련의 또 하나의 주춧돌이 된 거예요. 제1도련의 주춧돌은 북쪽에 있습니다. 말라카 해협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북쪽에 있는 두 나라, 대한민국과 일본이 제1도련의 주춧돌이에요. 그게 제 명제의 하나고 넘버원. 넘버투가 뭐냐? 이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얘들은요. 예를 들어서 제가 거듭 말씀드려요. 충칭 샹하이에서 2천만 명 죽어나가는 것보다 베이징 종난하이에서 1,000명 죽는 거가 더 무서운 애들이에요. 오골오골 자기들끼리 특권층끼리 모여서 사는 그 동네가 핵심이야. 근데 그 동네를 그냥 동네 마실 나가듯이 그냥 퍽 하고 조질 수 있는 유일한 지리적 조건에 있는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이에요. 1,000km밖에 안 돼, 서울에서 그게. 중국 하나도 안 무서워요. 왜냐? 우리는요 5천만 명을 다 죽여야 돼. 굴복을 시키려면 진짜 한판 붙으면. 중국은 종나라에 하나만 때리면 돼요. 우리는 전국을 다 파괴해야 돼요. 중국은 종나라에 하나만 파괴하면 됩니다. 그럼 깨갱해요 쟤들은. 종나라를 조금 더 확대시키면 보하이만, 저 말발굽이라고요. 그러니까 산동에서부터 다이렌까지 이르는. 저기가 중국의 정치적, 권력적 심장부입니다. 저기가. 그럼 거기를 공략한다. 어디냐 이거지. 그러니까 브런슨이 그 말 하잖아요. 백모가 해왔던 말이지만 그 사람 나한테 왜 돈 안 보내는지 모르겠어. 오산과 평택을 중국은 위협으로 느낄 거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평택 험프리 그거 오케이 한 노무현? 아, 그거 대단한 일 한 거다. 노무현이 평택 험프리 오케이 했죠. 한미 FTA 했죠. 제주 강정기지 했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제가 욕을 잘 안 해. 뭐 간첩단인 일심에 끼고 돌고 이런 일이 있고 운동권 키워줬지만 노무현이 한 일이 몇 가지 있다고요. 참 특이하게도. 그래서 욕하기 힘들어. 그 사람 두 얼굴이에요. 최소한 그 점에서는 두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 종란하이 여기 이 말발굽, 제가 말발굽이라 그러잖아요. 저기가 정치 권력의 핵심이에요. 걔들의, 그러니까 그 샹하이도 마찬가지고 샹하이는 800km, 900km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남쪽에서. 베이징보다 가깝다고요. 그러니까 샹하이에서부터 다이렌까지는 그냥 죽음이야. 한국이 정말로 한국이랑 한판 붙으면 진짜 죽음이에요. 자, 그럼 미국은 한국의 정치 혁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 한국의 정치 혁신이 안 되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할 길이 없어요. 혹은 길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돼. 국힘은 지금, 조중동은 지금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필연이다, 운명이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진실이다. 국힘이 그런 얘기 합니까? 그래야 미국이 여러 가지 영향력을 발휘를 한다든지 혹은 마음이라도 어떤 수단은 아니더라도 마음이라도 아, 우리 파트너는 역시 더블당은 아니야. 쟤들은 주저앉혀야 되겠어. 마음이라도 그렇게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민족팔이 하잖아. 반일 죽창 들면 제일 먼저 드는 게 조중동 아니야. 반일 죽창을 제일 먼저 드는 게 조중동이에요. 우남이승만 뒷다리 잡았지. 박정희 뒷다리 잡았지.
그러니까 야, 쟤들 갖고 되겠냐? 차라리 왼쪽 애들 약점 잡고 왼쪽 애들이 저기 뭐야 그 집권한 상태에서 왼쪽 애들 흔들면 노무현 때처럼 우리가 하는 거 다 하잖아. 그게 국무부의 핵심 브레인들, 국무부의 정말 그 뼈가 굵은 사람들이 그 생각하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굉장히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우리 같은,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 같은, 저 같은 사람들은 뭐냐? 대한민국에서 유배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신흥제도권, 즉 중국 간첩스러워야지 신흥제도권 되는 거 아니에요. 북한 간첩스러워야 신흥제도권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백모가 쓴 글이 뭐 저기 뭐야 저기 소주병에다가 이렇게 처음처럼 박힌 적 없잖아. 그건 신영복이 써서 박히잖아. 신영복 같은 사람이 신흥제도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신흥제도권도 우리는 아니고, 그렇다 전통적 제도권, 조중동 이런 데도 아니고. 근데 실제로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건 신흥제도권과 전통적 제도권 몇 개는 없어요. 우리는 뭐야? 유배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전통적 제도권 중에 일부라도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그 전략과 입장을 밝혀내야 돼요. 그래야 미국이 선택폭이 생긴다고요. 예, 오늘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